주변에 올해 최고의 시계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져봤는데 돌아온 답변들이 생각보다 꽤 다양했습니다. 그 얘기들을 듣다 보니 올해는 유독 방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흥미로운 시계들이 많이 출시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구매 추천이 아닌 애호가 시선에서 올해 가장 인상 깊게 바라본 시계들 탑 10입니다. 11호 노모스 월드타이머를 골랐는데요. 슬림한 두께, 조작감도 직관적이고 인하수 무브먼트까지 갖춘 모델이라 전반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노모스는 컬러감이 분명히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렇다고 일부 브랜드처럼 과하게 튀거나 시선을 끌려고 만든 느낌은 아니고 색을 쓰는 방식이 위트 있게 느껴져서 전체적으로 귀엽다는 인상을 줍니다. 컬러가 중심이 되는 디자인이지만 그 안에서 마감이나 완성도는 확실하게 잡아놔서 단순히 눈요기용 시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능 구성, 마감 수준, 그리고 브랜드가 직접 만드는 인하우스 무브먼트까지 고려한다면 가격 대비 경쟁력은 동급 모델들 중에서도 충분히 상위권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9위로는 롤렉스 랜드 드웰러를 골랐습니다. 랜드 드웰러는 롤렉스가 오랜 기간 유지해온 기준을 새로운 방향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올해 가장 큰 화제작 중 하나였습니다. 신형 칼리버 7135를 탑재했는데 이 무브먼트에는 롤렉스가 새로 개발한 다이나펄스 익스케이먼트가 적용되었습니다. 5Hz의 비교적 높은 진동수를 사용하면서도 에너지 효율과 내구성을 함께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디자인에서는 롤렉스의 기존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일체형 브레이슬릿과 1970년, 80년대의 오이스터 쿼츠를 연상시키는 실루엣으로 비교적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일부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티소 PRX에 닭장 다이얼을 얹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티소 역시 SNS를 통해 롤렉스를 조롱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디자인에 뿌리를 놓고 보면 오이스터 쿼츠와의 유사성이 훨씬 명확해 이걸 PRX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는 저 역시 어느 정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다만 그렇게 별로인데 왜 프리미엄이 붙냐라는 시각은 이 모델을 바라는 관점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롤렉스는 대부분의 신제품이 출시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번처럼 완전히 새로운 익스케이먼트가 적용된 1세대 무브먼트라면 브랜드 입장에서도 생산량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직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대량으로 풀었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워런티 비용 증가라는 리스크도 함께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소유하고 싶은 라인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 칼리버의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되고 다이얼 디자인까지 개선된다면 충분히 다시 볼만한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8위는 바제론 콘스탄틴의 솔라리아 모델인데요. 솔라리아는 워치메이킹 관점에서 보면 올해 발표된 시계 중 가장 큰 기술적 과제와 성취를 동시에 보여준 모델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작품입니다. 브랜드 270주년을 기념해 발표된 이 시계는 단순히 복잡하기만 한 시계를 넘어 기계식 시계에서 기능을 어디까지 집적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 케이스 안에 41개의 컴플리케이션을 통합해 현재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손목시계로 기록됐고 이를 위해 총 1521개의 부품이 사용되었으며 개발 과정에서 13개의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워치스 앤 원더스 현장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이 몰렸던 모델 중 하나였고 저 역시 실물을 보기 위해 한참을 기다렸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시계를 순위 상위에 두지 않은 이유는 과거 바쉐론이 선보였던 버클리 회중 시계와 마찬가지로 이 영역의 시계들은 이제 다수의 기술자들이 CAD를 통해 복잡성을 구현하는데 집중한 결과물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계가 실제 착용자가 기능을 즐기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델은 바쉐론의 기존 고객층을 위한 시계라고 하기보다는 브랜드의 기술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7위는 제니스의 GFJ입니다. GFJ는 제니스 창립자의 이니셜을 딴 모델입니다. 이 시계의 핵심은 역시 칼리버 135인데 1950년대 천문 크로노미터 대회에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던 전설적인 고정밀 무브먼트로 잘 알려져 있죠. 이번 GFJ는 칼리버 135의 철학을 단순히 과거 영광을 복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니스의 정밀성이라는 헤리티지를 2025년 기준으로 다시 구축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플래티넘 케이스에 라피스 라줄리 다이얼 그리고 무브먼트에는 제니스 매니팩처의 상징적인 벽돌 건물에서 영감을 받은 벽돌 패턴 기호쉐 마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잘 맞물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역시 가격입니다. 시계 본철 가격이 49,900달러이고 여기에 플래티넘 브레이슬릿을 추가하면 약 5만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해서 총 99,000달러 수준이 됩니다. 다만 이 세븐링크 플래티넘 브레이슬릿은 오직 이 모델만을 위해 새로 설계되었고 전용 설비까지 갖춰 제작된 만큼 디테일을 보면 시계와의 조화는 확실히 뛰어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대중적인 모델이라고 하기보다는 제니스의 정밀성 헤리티지에 강하게 끌리는 진짜 애호가들이 욕심낼 수밖에 없는 시계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이미 구매가 상당히 어려운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6위는 브레게의 subscription 모델입니다. 올해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 GPHG에서 황금 바늘, 애기도르 최고
최고상을 수상한 브렉의 서스크립션은 본침과 초침 없이 C침 하나만으로 시간을 표시하는 모델입니다. 이 시계는 올해 아무 이유 없이 새로 만들어진 시계는 아닙니다. 올해 한국에서 오랜만에 만났던 현 브렉의 CEO 그레고리 키슬링이 직접 해준 이야기인데요. 브렉의 서스크립션은 에이브리엄 루이 브레게가 한 차례 활동 거점을 옮긴 뒤 다시 본격적으로 시계 사업을 재개하던 시점에 등장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를 거치며 브레게는 한동안 파리를 떠나 있었고 이후 다시 돌아와 시계 제작을 이어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브레게가 고민했었던 건 화려하고 비싼 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고객층을 다시 천천히 쌓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서스크립션 방식이었죠. 중개상 없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고 약 4분의 1 정도의 성금을 받아 제작비를 확보한 뒤 구조는 단순하지만 신뢰도 높은 시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스크립션 시계는 처음부터 복잡한 기능이나 과시적인 디자인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읽기 쉽고 합리적인 구조가 가장 중요했고 그 결과가 바로 C침 하나로 시간을 표시하는 디자인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당시 브레게가 처했던 상황과 그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복각 시계라고 하기보다는 브레게가 다시 출발하던 시점의 철학과 선택을 현대적인 기준으로 재해석한 모델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첫 인상보다는 배경과 이야기를 알고 볼수록 설득력이 점점 커지는 타입의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브레게 특유의 화이트 에나멜 다이얼, 대형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 그리고 단 하나의 핸즈로 시간을 표현하는 구조가 핵심적이고 겉으로는 단순하지만 오히려 이 한 핸즈 방식 덕분에 브레게가 추구했던 정확하면서도 읽기 쉬운 시계라는 철학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모델의 매력은 시계가 가장 본질적인 형태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데에 있고 디자인과 역사, 철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브레게라는 브랜드가 왜 시계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5위는 우르베르크의 우르프릭인데요. 이 시계를 탑5에 넣긴 했지만 먼저 자진 납세부터 하겠습니다. 운 좋게도 올해 이 모델을 구입할 수 있었고 이 시계를 차고 두바이에서 열린 우르프리크 파티에도 직접 참여해서 제가 이 시계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약 4년 전 우르베르크의 코파운더 펠릭스와 율리스 나르덴의 디렉터 마티우가 식사 자리를 갖게 된 것이 이 협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틀을 깨는 방식의 워치메이킹을 하는 길을 걸어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시계를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대화가 오갔고 이후 양사의 개발자들이 실제로 머리를 맞대고 컨셉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았고 그 결과물이 올해 11월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우르베르크는 시간을 읽는 방식, 즉 카라우셀 프레임과 위성형 구조를 통해 시간 표시를 입체적으로 재해석하는 역할을 맡았고 율리스 나르덴은 이 시계의 기본 작동 원리와 구조적 뼈대를 제공했습니다. 이 시계에는 전통적인 핸즈가 없습니다. 대신 새틀라이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 개의 시간 블록이 회전하며 현재 시를 표시하고 그 블록이 분 눈금 위를 지나가면서 분을 잇는 방식입니다. 즉 시간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궤도 위를 이동하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위성 모듈의 문제는 일반 핸즈보다 훨씬 무겁고 관성이 크다는 점인데 이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기어 트레인, 베어링, 토크 분배를 완전히 설계해야 했고 그 결과 무브먼트는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레이어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계에는 다이얼이 존재하지 않고 기계 그 자체가 전면에 노출됩니다. 또 이 모델에는 정통적인 크라운이 없습니다. 대신 케이스를 돌려 와인딩을 하고 6시 방향에 위치한 버튼을 열고 베젤을 돌려 시간 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에디션 넘버가 각인된 플레이트가 케이스에 스크루로 체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이 요소 역시 율리스 나르덴이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시그니처 디자인 언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계가 가진 정체성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위는 브렉의 익스페리멘탈 1입니다. 이번 리스트에서 유일하게 아직 직접 접해보지 못한 모델입니다. 예전에 브렉의 CEO 그레고리 키슬링과 대화하면서 서스크립션 모델을 포함한 250주년 라인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곧 더 큰 게 나온다 라고 웃으며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강한 임팩트의 시계가 나올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익스페리멘털 1은 브레게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미래 기술을 시험하는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기술적 조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롤렉스 랜드 드웰러가 5Hz 진동수를 통해 정확성을 추구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델은 그 2배에 해당하는 10Hz 고진동 오실레이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10Hz 자체는 브레
달리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닌데요. 과거 타입 22나 클래식 크로노메트리 등에서도 이미 수차례 고진동을 시도해왔죠. 익스페리멘털 1의 진짜 핵심은 진동수가 아니라 세계 최초로 손목시계에 적용된 매그네틱 익스케이먼트입니다. 이 구조는 기존 레버 익스케이먼트와는 달리 물리적 접촉과 마찰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보다 일정한 에너지 전달을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더 정확한 시계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하기보다는 익스케이먼트라는 시계의 근본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3위는 오데마픽의 신형 퍼페추얼 캘린더 라인인데요. 이 라인은 겉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AP가 선보인 신작들 중에서는 실제 사용자를 가장 강하게 의식한 기술적 업데이트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새로운 칼리버를 통해 퍼페추얼 캘린더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구조적 불편함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기존 퍼페추얼 캘린더는 날짜, 요일, 월, 윤년 조정을 위해 케이스 측면에 여러 개의 코렉터가 필요했고 타이밍을 조금만 잘못 맞춰도 무브먼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신형 무브먼트는 모든 캘린더 조정을 크라운 하나만으로 가능하게 만든 최초의 오데마픽의 퍼페추얼 캘린더입니다. 크라운을 단계별로 조작해 각각의 표시를 조정할 수 있고 잘못된 조작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보호 메커니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IWC의 이터널 캘린더가 4,500만 년 동안 날짜 보정이 필요 없다는 점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애기도르를 수상했지만 개인적으로는 44.4mm 케이스 사이즈와 약 15mm에 달하는 두께를 고려했을 때 실제 착용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시계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손목시계가 결국 착용감을 포함해 미적인 요소든 기능이든 실제로 차는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오데마픽의 신형 퍼페추얼 캘린더는 충분히 높은 순위에 올릴만한 시계라고 판단했습니다. 2위는 또 오데마픽의 모델인데요. 오데마픽의 로얄오크 RD5를 골랐습니다. 오데마픽의 RD 시리즈는 미래 양산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플랫폼입니다. 얇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기보다는 실제 착용 가능한 상태에서 복잡한 기능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작동시키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RD 시리즈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극소량의 실험적 모델로 먼저 공개되고 이후 시간이 지나 일반 컬렉션 무브먼트에 단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RD5는 39mm 로얄오크 전복 케이스 안에 플라잉 투르비온과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를 동시에 탑재한 모델입니다. 이 조합은 AP 역사상 최초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 사이즈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고 여겨진 영역이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통 크로노그래프만 탑재해도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투르비온까지 함께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이 두께가 가능한지 무브먼트를 보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기존 구조를 단순히 개선한 수준이 아니라 크로노그래프 작동 구조 자체를 새로 설계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레버 기반 구조 대신 렉 앤 피니언 방식의 수평 클러치 구조를 적용해 훨씬 짧은 스트로크와 낮은 작동력으로도 정확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만든 점이 RD5의 가장 큰 기술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페르디난드 베르투의 NM3인데요. NM3는 단순히 하나의 시계를 넘어 이 시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은 2009년에 시작된 탄생의 시계 프로젝트의 세 번째 결과물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시계를 만드는 기술 그 자체를 보존을 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 이 프로젝트에는 현존하는 최고의 워치메이커로 평가받는 필립 듀포, 그리고 최상급 마감으로 알려져 있는 그레블 포지, 그리고 아까 앞서 언급했던 우르베르크 역시 과거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에 참여한 칼 프레드릭 슈펠레 회장은 이 시계를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전통 워치메이킹의 지식과 손기술을 계승하기 위한 계기로 바라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M3는 CNC 머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단순히 장식만 수작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품 제작부터 조립까지 전 공정이 완전 수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장인은 약 80명, 제작 기간은 6년, 총 작업 시간은 약 11,000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85만 스위스 프랑으로 하나로는 부가세 포함 약 17억 수준입니다. 올해 필립스 경매에서 약 23억에 낙찰된 스틸 유니크 피스를 제외하면 이 모델은 수년에 걸쳐 단 10피스만 생산될 예정이며 이미 공개 이전에 모든 물량이 배정되어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시계입니다. 오랜 워치메이킹 역사 속에는 한때는 당연하게 쓰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점점 사라진 기술과 기법들이 많습니다. 생산 효율과 원가 절감이 중요해지고 사람의 손보다는 기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일부 기술들은 실제 제작 현장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고 언젠가는 몇 줄의 기록이나 사진으로만 남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다시 구현되고 단순한 복각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계 안에서 재해석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점은 지금 이 시점에서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시간을 확인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거의 완전히 대체해버린 세상에서 기계식 시계는 더 이상 기능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기계식 시계에 끌려
끌리는 이유는 정확성과 편의성보다는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장인 정신과 그 안에 담긴 시간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런 시계들이 다음 세대에도 갖고 싶다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이건 가격이나 희소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물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득력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득력이야말로 기계식 시계가 앞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NM3는 바로 이 메시지를 가장 정직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상기시켜준 시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탑10 리스트에 올라간 시계들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매하기 어렵고 가격대도 상당히 높은 시계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리스트는 구매 추천 리스트라고 하기보다는 가격대와 무관하게 애호가 시선에서 올해 가장 인상 깊게 본 시계들을 정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성이나 접근성보다는 구조와 제작 방식, 그리고 시계가 담고 있는 철학적 완성도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비싸거나 희소한 시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노모스처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인하우스 무브먼트와 명확한 설계 철학, 그리고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 시계 역시 같은 기준에서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그 시계가 어떤 고민을 거쳐 만들어져 있는가였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흥미로운 시계들이 많이 출시되었고 덕분에 저희도 워치스 원더스와 두바이 워치위크 같은 주요 박람회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에서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다녀온 두바이 워치위크는 지금까지 경험한 시계 이벤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행사였습니다. 전시장 구성의 완성도, 참여한 브랜드와 업계의 인사들, 해외 시계 유튜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행사를 위해 모인 수많은 컬렉터들까지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계를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촬영팀이 함께하지 못해 별도의 영상으로 담아내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꼭 한번 제대로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모두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